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가 모레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용 대상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처음 100만 명을 넘기면서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방안 공청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엽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이후 첫 의원총회인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장시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태원 참사 늑장 대응 혐의를 반박했는데 특수본은 재소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은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겨울철 재유행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량 백신 접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져 낮에도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가족의 피 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달 2일이 법정 시한인 예산안 처리부터 먼저 하고 국정조사는 다시 협의를 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이 당 공식 입장인지 천명하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레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경찰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유가족들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 규명 작업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만 협상 여지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그에 따라 당 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협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야가 일단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실제 조사 착수 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수본이 오늘은 용산구의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보건소장의 사후조치 부실 의혹을 엄중히 본다고 했는데 보건소장의 변호인은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건소장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용산구 보건소장 A씨가 특수본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을 만나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사 당일 A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15분 뒤에 현장 앞에 도착했는데 인파가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밤 0시 9분이었는데 내부 문서에는 처음 현장에 왔을 때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아직 보건소장 혐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관련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희영 구청장도 지난 18일 소환조사에 이어 오늘은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수본을 방문했습니다. 용산구는 새로운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참사 당일 구청 주말 근무수당 기록을 보면 당일 근무자는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구청의 헬로윈 대비 투입 인력이 하루 30명에 불과했던 게 YTN 취재로 드러났는데 실제 출근은 30명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이조차 상당수는 사무실 근무 인력이었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구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시간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13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을 만나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사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요청한 게 사실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경찰 공동대응은 본인 담당이 아니라거나 대응 단계 발령 시기도 문제 없다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소방안전근무조가 해밀턴 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상 꼭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위치에서도 사고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처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주 안으로 추가 소환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임재 전 서장 기동대 요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고 최성범 서장 해명 일부는 단순 부인으로 본다며 혐의 입증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유준엽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관건인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에 달렸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해자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사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성립하려면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알았거나 미리 예측할 단서가 존재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구청과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릴 때도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자느라 보고를 놓쳤다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참사 자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건은 몰랐다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 확보. 특수본이 참고인을 폭넓게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몰랐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다른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수사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책임자 소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수본이 어느 정도의 수사력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참사 유족들이 오늘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유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건 진정한 사과입니다. 유족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있는 점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할 일부 관계자들이 회피성 발언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한 희생자의 아버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짓말로 일관해왔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보고받은 적 없어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가족에게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참사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정부가 참사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고 형식적인 애도가 아닌 사회적 추모를 이어가기 위한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참사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2차 가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동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레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지하철과 철도, 학교 급식 노동자까지 파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서 대응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당장 24일인 목요일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는데 이 파업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물류가 일시에 멈춤으로써 유례 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함께 차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열린 협의회에서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화주 처벌 조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실효성도 사라진다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8일 만에 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총파업을 다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파업을 예고한 다른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먼저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앞서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도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딴 파업 예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며 파업 여파로 인한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쟁도 국경 앞에서는 멈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합니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번이 2차 공청회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실화율을 아예 낮추는 방안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정책 방향을 밝힌 뒤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현실화율 수정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2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최근엔 특히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겨울철 재유행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량 백신 접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현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부터 보면 0시 기준으로 72,873명으로 전주와 거의 같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45명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유행 증가 속도는 이번 주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제2유행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답보 상태인데요. 주목할 만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겨울 재유행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해 80%가 넘다가 지금은 56.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6.3%였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아도 걸린다는 거였고 백신 안전성 불신과 방역 피로도 증가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현재 개량 백신은 면역 효과가 훨씬 뛰어난 데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화를 막고 심각한 후유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감염 취약계층은 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벤치 선수들도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상대 선수를 분석하며 1분을 뛰더라도 한 팀으로 뛰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김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투호의 중앙수비 자원은 모두 4명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중앙수비 오른쪽,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돌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슈팅을 어느 발로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드리블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다고 해서 마음 편히 본 적도 없고.
티아라 소영과 결혼한 새신랑 중앙수비수 조유민 선수는 1분을 뛰더라도 팀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1분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고 팀을 위해서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첫 상대 우루과이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5분 정도 상대 예봉을 잘 막아낸다면 선전할 수 있습니다. 벤투어의 유럽파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90분을 뛰든 1분을 뛰든 하나의 마음이 되어간다는 것이 원팀 벤투어의 시너지를 높이는 큰 힘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문입니다. 벤투어의 3차전 상대인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최근 불거진 불화설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이 최고의 세대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 대회 우승을 꿈꾼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최근 구설수를 의식해서인지 호날두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팀 모두 순조롭게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im, sinto-me bem, tive um pequeno probleminha, mas já estou recuperado. Tenho feito bons treinos, eu e a equipa. 호날두는 지금 포르투갈 전력이 최고의 세대로 구성돼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Muito que a nossa seleção tem potencial enorme. Eu e todo o staff. De ganhar, isso já veremos. Eu acredito que sim. 최근 방송 인터뷰로 촉발된 갈등과 불화설에 대해서는 자신은 평생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Não sou perfeito, mas sinto-me capacitado para assumir as posições quando tenho que assumir. 5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호날두는 자신의 첫 우승을 위해 노력 중이며 우선 가나와의 첫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예선 리그 첫 상대인 우루과이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벤투어 맞춤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Este grupo lo tiene, entonces eso se lo hace uno más llevadero en el día a día. La verdad que han sido entrenamientos muy lindos, siempre con alegría, pero a la hora de trabajar enfocado 100% en lo que uno tiene que hacer. 로체트 골키퍼는 그러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모든 한국 선수에 대해 오랜 기간 대비해 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유통업계가 카타르 월드컵 대목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축된 소비 심리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집에서 경기를 보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는 은거리를 붉은색으로 수놓았던 붉은 악마 응원전을 보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거리 응원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취소가 되고 응원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갑자기 못 이기겠지만 좀 더 그래도 숙연하게 좀 집에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특수를 놓칠 수 없는 유통업계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손흥민 선수 소속팀과 협업한 토트넘 신발튀김을 선보였습니다. 모양이 독특하고 포장도 간편해 축구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신발튀김이라는 좀 모양을 이색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 11월 치킨 판매 중에서 토트넘 신발튀김이 가장 판매율이 높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실적이 주춤했던 전자제품 업계는 월드컵을 계기로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4분기에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TV 등의 가전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랜드 TV 판매 수량은 월드컵 개막 직전 2주 대비해서 95% 증가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는 월드컵을 맞아 대형 TV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기식품과 대형 TV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집에서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 스타 마케팅에 승부를 건 곳도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증강현실로 만들어진 손흥민 선수와 인증사진을 남기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5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편의점이 진행하는 토트넘 경기 직관 이벤트는 벌써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었습니다.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 심리와 추모 분위기 속에 떠들썩한 마케팅을 찾아보긴 어려워졌지만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2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장렬하는 태양빛, 그보다 더 뜨거운 각국 대표하는 선수들의 열기 속 빠질 수 없는 요소, 이 손에 땀을 쥐는 절체절명의 순간, 긴장감과 함께 들이키는 맥주 한 모금일 텐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개막전 승리한 에콰도르 응원단, 그리고 경기장을 뒤덮은 함성은 이 카타르의 변심, 그리고 공중에 붕 떠버린 맥주 캔들. 이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 글로벌 맥주 기업 버드와이저,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창고에 가득 쌓인 맥주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월드컵 우승국이 버드와이저 맥주를 갖는다. 주인공은 과연 누구? 라는 내용이었죠. 이 술을 금지하는 중동 무슬림 국가 사상 첫 월드컵. 이 대회 전부터 날씨 문제와 함께 지적됐던 게 바로 문화적인 측면이었죠. 이 월드컵은 대형 맥주 회사 후원받는 대회인데 술 안 파는 카타르에서 어떻게 월드컵을? 12년 전 개최지 선정 직후 미국 언론의 지적이었는데요. 물론 카타르의 입장이 처음부터 강경했던 건 아닙니다. 입장권 소지자 대상으로 경기장 인근 지정구역에서 경기 시작 전후 일정 시간에는 맥주 판매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하지만 이 개막 이틀을 남기고 내려진 번복 결정, 경기장 주변 음주 전면 금지, 음주 가능 구역을 도하 시내에 있는 펜구역과 외국인 묵는 호텔, 그리고 호텔 인근 공연장 정도로 크게 좁혀버린 거죠. 이게 단순 엄포가 아니라 처벌 또한 강력합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술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불법, 최대 징역 6개월, 벌금 11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전개에 난감해진 건 많은 준비를 마친 버드와이저. 이 양조장 없는 카타르, 그래서 영국 런던과 랭커셔, 웨일스 등에서 만든 맥주를 지중해와 수에즈운하 거쳐서 카타르까지 약 13,000km,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옮긴 셈인데요. 이 카타르의 핫한 날씨에 대비해서 대형 냉장 창고까지 확보한 상황, 그런 맥주 상당수가 이 창고에서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월드컵 후원 계약에만 7,5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쓴 버드와이저, 자신들의 트위터에 그럼 이러면 곤란한데? 라는 글을 남기면서 불만을 나타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피파는 요지부동인데요.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하루 3시간 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카타르 편을 들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의아한 점, 과거 사례와는 상반되는 반응이란 겁니다. 이 돈잔치로 불리는 현대 스포츠 축제, 스폰서 입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기장 내 주류 반입 금지하는 브라질에 맞서 당시 피파 사무총장, 술은 월드컵의 일부, 또 모든 술이 아니라 이 맥주만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공식 스폰서 버드와이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결국 월드컵은 이 예외적으로 축구장에서 맥주 판매 가능한 법안이 브라질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두고 전 세계는 버드와이저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폰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해프닝,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의 콜라 패싱 사건, 유로 2020 공식 후원사 코카콜라. 그런데 경기 뒤 인터뷰실 탁자에 놓인 콜라를 호날두가 보이지 않게 치워버린 겁니다. 평소 몸 관리 위해서 탄산음료 싫어하는 호날두, 이 나름의 소신을 보였던 결과는 코카콜라 주가까지 출렁이는 상황을 낳았죠. 여기에 다른 선수들의 저격도 이어졌습니다. 이 스위스의 캡틴 자카, 120분 연장 혈투를 소화하고 승부차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 경기장에서 콜라 한 병을 원샷하면서 호날두를 간접 디스했는데요. 한술 더 떠 이탈리아의 보누치, 대회 우승이 결정된 뒤 호날두 보란 듯 한 손엔 트로피,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 코카콜라를 들기도 했습니다. 커진 스폰서의 영향력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는데요. 이런 흐름과 역행하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이례적인 상황, 이 무더위 고려한 사상 첫 겨울 월드컵의 이 경기장 건설도 기존 공약이었던 12개에서 8개로 축소, 여기에 맥주 관련 입장 번복에도 이를 옹호하는 피파. 안 그래도 앞서 대회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 불거졌던 상황, 이 현재의 피파 집행부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이유인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축구 팬들의 몫이겠죠. 큰 돈과 시간까지 써가면서 평생의 추억 간직하려고 월드컵 현장 찾은 축구 팬들, 이 카타르 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500ml 한 잔에 2만 원 훌쩍 넘는 맥주를 찾아서 오늘도 카타르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박광렬이었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첫눈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전국에 눈 대신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하늘이 흐리기만 하지만 호남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하겠고요. 서울도 수도권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쌓인 낙엽으로 침수 피해와 또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니까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도 15도, 광주는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은 더욱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은 어김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만 10번째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서방 이사국들은 돌아가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껏 안보리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건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They have allowed the regime to launch this latest reckless missile test.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역할을 당부한 뒤여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됐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Persist in advanc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n the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take practical actions in stopping military exercises and easing sanctions against DPRK. 러시아는 한술 더 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계선을 그어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ew military blocs are being formed, such as the alliance between the U.S., Great Britain, and Australia, which raises serious doubts as to the good intentions of these state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을 미국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북한 외무상 성명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hich have long been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and are defensive in nature, can never be an excuse for the DPRK'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로 결의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한미일 등 14개 국가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을 의식한 미국은 이번엔 제재 결의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고 강제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해 향후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강진이 발생하면서 16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또 13,0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의 빌딩이 흔들렸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붕이 흙더미처럼 쓸려 내려왔고 앙상한 골조가 간신히 건물을 버티고 있습니다. 집안은 황급히 대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Pas kejadian sih saya lagi tidur ya, tiba-tiba kasur kan ini otomatis goyang, otomatis saya lari itu keluar lihat keluar banyak yang rubuh coba.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 지진이 덮쳤습니다.
dengan kejadian gempa yang ada di bawah kota Cianjur ya 10 km skala 5,6 mengakibatkan banyak sekali bangunan yang luluh lantak dan hancur. 지진 발생 후 2시간 동안만 25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이슬람 학교가 무너져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치안주르 내 주택 2,000여 채와 이슬람 기숙학교와 병원 각각 한 곳, 공공청사 4곳 등이 파손됐습니다. Anak saya 7, Pak. Aduh, belum ketemu. Belum ketemu sekarang, Bapak, anak saya. SNS에는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깔린 사람을 구하거나 병원 밖으로 대피한 환자들이 마당에 놓인 침대에서 치료받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치안주르 지역에 교민 7명이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해 22만 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수마트라 섬 서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대담하기 전에요. 의장님 나오셔서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번에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년 유예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에서.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어쨌든 법안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이제 부자 감세라고는 이 부자 감세, 이 부자라고 하는 또 감세라고 하는 이 아주 절묘한 프레임의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네. 부자가 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세금도 많이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없는 사람에 대한 혐오적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나온 문제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삼고에 지금 불황 속에 있고 그래서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자 부담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 원래 5천만 원 이상 금융 이득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22에서 22.7% 7%까지 세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2년을 유예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0.23%의 증권 거래세를 0.2% 내리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금액이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린 건데 문제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좀 2년간 유예하자라고는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민주당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개미들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뭐 이렇게 사족을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원안으로 좀 이렇게 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의견도 들을까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예, 뭐 우리 기재위 의원들이 그 집권 여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안을 지금 거의 다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이 될 걸로 보고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 이게 피해 의식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기울어진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공매도 제도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면은 이견이 없을 법한 이 금융 투자에 대한 이제 과세 문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 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돼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그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12월 9일이 이제 정기국회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잘 협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죠. 일주일 이상 남았으니까 협의가 잘 될 걸로 믿겠습니다. 이제. 굳이 이걸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한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될지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대담 짚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나왔죠.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용, 정진상의 이름도 자주 나왔고요. 이 진술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장동 사건 일당, 이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1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것의 근거가 된 것이 뭐냐면은 2020년도 10월 30일 날 경기도 분당의 모 노래방에서 있었던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어떤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네. 예, 이게 이제 일명 정영학 녹취록이거든요. 이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은 자기네들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30일자 경기도 분당 모 노래방에 있었던 녹취록이 말하자면 이 지금까지 온 모든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출발인데,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이 완전히 지금 뒤집혀가지고 예를 들면 유동규 씨 석방이 되기 전날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되고, 네.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정진상 실장이 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사실은 1년 이상 끌어왔던 이 재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뒤바뀐 진술이 지금 뭐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남욱 변호사 진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전해 들었다, 또는 추측한다, 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제 진술이 언론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물증과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진술에 의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법정에서는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과 증거를 검찰이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고 거대 여당, 지금만큼 거대 여당이 없었잖아요. 이러한 거대 여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측근이 유동규, 좌진상, 우동규 맞냐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신이면 똑같은 동급이잖아요. 나를 대신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권 후보를 했고 지금 현재 당대표 하면서 옛날에 시장의 공적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이렇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변호사 대납 의혹까지 정말 이런 분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분신이 구속이 됐습니다. 유감 한마디 있습니까? 왜 말에 대해서 일반 국회의원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대권 후보 하셨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왜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더 나가셔가지고 요즘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입니까? 본인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여행을 10박 11일로 갔다 온 그 시장의 부하가, 이재명 시장에 같이 근무했던 그 부하가 세상을 떴는데 조문까지도 가지 아니하였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범죄적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범죄자는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남욱 변호사, 이분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분은 이런 사태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했겠지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전에 나왔고, 당시에는 이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되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범죄 혐의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고 측근들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전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폭로를 시작했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대부분 다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김만배 씨도 모레 이제 출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만배 씨까지 같은 진술을 한다면, 같은 얘기를 한다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특히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동규나 김만배나 남욱이나 또는 정영학이나 이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특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정영학 녹취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판을 1년 동안 지금 60차례 이상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녹취록은 그럼 뭐냐? 그동안 1년 동안 60차례 이상 받은 그 재판은 뭐냐?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진술을 지금 남욱 씨,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전에 했던 건 뭐냐 도대체? 왜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뀌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와 물증은 없고 그냥 말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욱 씨가 선거도 있고 해서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말 못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검찰공화국이 됐는데 검찰이 무서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진술이 이분들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3심까지 재판이 다 끝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범죄자긴 하지만 지금 현재 범죄 혐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진술이 180도 완전히 막 이렇게 뒤바뀌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도대체 이분들의 어떤 이 말을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진술과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 쫓아갈 지경인데 이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이미지에 의해 가지고 더 씌워지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정치인 한 명의 정치인이 이제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진술만 오락가락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증과 증거를 좀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왜 진술을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의원님,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욱, 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도를 변경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 다 알면서 부패인 거 알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니까 최소한 50대 50의 게임이잖아요.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가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익 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됐거든요. 그게 검찰 조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인제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을 오락가락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그 이익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사 또한 저희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고 거기로부터 고발된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묻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성남FC 같은 경우는 박은정 성남지청장한테 가서 이걸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차장검사가 옷을 벗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건 묻혔을 겁니다. 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남욱, 유동규 이런 분들은 우리 정책위 의장님 말씀처럼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죠. 네. 이익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술이 확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봐야 이제 야당이 되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말하자면 유리한 진술로 바꾸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서 10년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네. 유동규도 남욱도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영학 녹취록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만 바꾸게 되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유동규 나왔습니다. 원래는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 정치자금 전달자가 돼가지고 집행유예로 그냥 끝내버릴 정도로 지금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댕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쪽에 붙은 거 아니냐. 더더구나 지금은 검사 출신 대통령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검찰이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승리한 쪽, 힘 있는 쪽, 힘을 쓸 수 있는 쪽, 여기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10년 이상 살아야 될 거를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퉁치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익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법정에서 진술만 가지고는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물증, 증거가 뒷받침되면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면 저는 서로 첨예하게 유죄와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법정에서 밝혀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욱이나 정영학 회계사는 이익을 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유동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핵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형과 형수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그런 누구누구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유동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측근이고 가장 충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최측근에서 공직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되기 전에 누가 지시했어요? 정진상 전화해가지고 쓰던 휴대폰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검찰이 압수도 안 했습니다. 경찰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수사입니까? 그런데 유동규가 구속이 되니까 변호사를 보냈어요. 유동규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염탐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유동규 그러다가 보니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유동규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물꼬에 진실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게 남욱도 정영학도 다른 사람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하고 또 결합이 되겠지요. 이러한 증거와 이러한 자신들의 진영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에 지금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장님 좋습니다. 다 하세요. 수사하시고 다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고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다 하십시오. 다 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이 또 윤석열 정부가 수사 결과를 딱 하고 내놨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이분이 지금 340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를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제 잔고증명서 1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데
1년째 지금 손에 쥐고 앉아가지고 기소를 하는지 불기소를 하는지 그냥 있습니다. 네. 수사 아예 안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경찰입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을 부풀리 가지고 수원여대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교수도 하고 했는데 네. 이게 사무소 위조 행사 업무 방해 아닙니까? 예. 이것도 불송치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양평 공흥지구의 민간개발 사업 얼마나 많은 특혜 의혹이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도 최근 양평군 내에 최근 10년 사이에 개발 부담금도 안 낸 업체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이제 다시 부과가 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무려 24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함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많은 의혹이 있고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전부 불송치, 무혐의, 아무런 조사도 안 합니다. 한쪽에 대해서만 죽으라고 때리잡고 한쪽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 본인의 죄를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예.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가지고 돋보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죄, 스스로 인정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거 정치적으로 경쟁한 사람 경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에게만 너무 수사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하세요. 다 하시되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시라.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 결과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야당을 때리 부수고 막 탄압을 해도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벌리면 저희가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건 얘기 좀 짧게 하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정말 불공정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을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묻으려고. 지금 뭐 장모 얘기하시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겁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잔고 증명이요. 잠시 갔다가 그 증명서 떼달라고 은행이 떼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허가를 한 이득을 안겨주는 허가권자였었던 성남 공직자의 이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이런 게 큽니까? 지금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야당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본질을 잘 보라. 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성남시장으로서 했었던 이 측근들의 조 단위가 넘는 이런 이득에 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의 검찰이 수사 안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주가 조작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좀 조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그리고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뇌물과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섞어서 가기보다는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른팔 왼팔이 구속이 됐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일정한 유감 표명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조금 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가 지금 완전히 수사의 공정성을 단 1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수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헌 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난 뒤에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역량이 몰려 있는 반부패 수사 1부, 2부, 3부가 전부 야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수 정권 시절에도 이 야당에 대한 수사를 이 특수수사 1부, 2부, 3부가 전부 다 야당 수사를 한 적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과 관련해서 균형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고 예. 더더구나 지금은 진술이 180도 바꿔버린 겁니다. 예. 완전히. 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당헌 당규가 정하고 있는 그 절차와 과정대로 네. 징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당의 여건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과를 하고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충분히 지켜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떻든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 조직도 전부 윤석열 사단으로 사단 1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것은 과도한 예.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적 예.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당이 단합하고 힘을 예.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을 듣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고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예.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나가는 것이 지금 국민에 있어서는 더 우선적인 예. 민주당의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의원님 같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건강한 우리 의원들이 계시니까 네. 저는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옳은 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야당을 해봤잖아요. 예. 정말 야당할 때 그 안에 정풍운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네. 검사 출신이고 법의 전문가예요. 네. 아마 이것저것 고려해가지고 유감 표명 정도를 요청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유감 표명 가지고 될 일입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 80조에 보면 부패로 연루된 사람은 당직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용 같은 경우 지금도 당직을 갖고 있어요.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게 민주당에서 그나마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이 얼마나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입니까? 최대 부패 사업이고 지금 부패 잔치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민주당이 부패의 몸통을 지금 보호하려다가 끌어안고 있다가 폭삭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어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서 비교적 상식 있는 의원들 몇 분이 나서신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플랜 B를 준비할 시기도 아직은 안 됐다라고 보십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도 4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선거가 뭐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지금 이 국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검사복 위에다가 양복 걸쳐 있고 대통령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적어도 240대 0이 설명하고 있듯이 이것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원사이드한 이 수사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다 하시되 이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못하다는 판단이 예. 저희 당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예.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예. 우선이지 지금 당장 총선을 걱정을 해가지고 무슨 이것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을 지켜내지 못하면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70년 역사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민주당의 거의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 의원님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검사인 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할 때에 상식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이 대한민국을 지켰었던 의로운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부정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근거에서 지금 여기에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고 불공정하다고 그러지요? 문제는 옛날 박범계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검찰총장 그 밑에 있던 이정수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라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던 검찰정권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거 국민이 판단 못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세웠었을 때는 이 법의 기둥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되겠다라고는 측면에 그 인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부정비리 수사하는 것을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리 당당하면 다 밝히십시오.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고위공직자로서 지방 권력을 가지고 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수조 원에 이르는 이 이득을 측근들이나 이런 업자들한테 떠넘겼다고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왜 자기 경기도에서 도지사하고 성남시장한 사람이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보궐선거가 있는데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방탄에 이러한 꼼수 부리지 말고 저는 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순방 때 찍은 사진에 조명이 사용됐다 뭐 이런 표현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당이랑 좀 조율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한 것도 조금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과 좀 조율이 있었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지요. 예. 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입니다. 여기엔 공적인 힘이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빈곤 포론이라고 해가지고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지요. 예. 아니 이 포론이라고는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뭐 사전에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간 영부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저는 언행을 쓴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가지고 뭐 그게 지금 뭐 빚을 줬느니 장치를 했느니 이런 얘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이게 사실이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최고위원으로서 일반 의원이라면 모르겠어요. 네. 당의 공식적인 스피커입니다. 공식적인 스피커는 매주 하는 이 회의에서 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당의 목소리인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쓸 시간에 일 좀 하세요. 일.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지 마시고
우리 성일종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 선지에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야당 의원을 고발을 한다, 고소를 한다. 제발 좀 국격에 맞는 대통령실의 모습을 갖춰주시라. 대한민국 국가 말하자면 품격에 맞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MBC 대하는 거 보세요. 비행기도 안 태워줘. 도어스태핑 안 하는 것도 MBC 탓이야. 아니, 그리고 이 집권 여당도 대통령 지지를 안 오는 것도 당내 이준석 대표 탓해가지고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 몰아내죠. 또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야당 대표 240대 빵 압수수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제발 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유능할 수 없습니까?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조금 더 넓은 울타리와 더 넓은 가슴으로 다양한 비판과 반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과한 겁니까? 어떻게 야당 의원이 말을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대통령실 옮기고 허구한 날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구속, 기소, 재판 언제까지 국가를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실 겁니까? 저는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품이 넓은 모든 사람들이 좀 기대고 뭔가 좀 넓은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큰 나무와도 같은 그런 포용력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범죄 같은 행위를 거대 야당의 공식 스피커가 얘기를 해도 이걸 품넓게 받아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00% 가짜뉴스입니다. 빈곤 포로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자들을 위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이 유명 인사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빈곤 포로너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그리 깎아내린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곡되거나 사실을 몰라서 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뭐든지 받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달라? 전 그건 맞지 않는 얘기를. 아니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요. 왜 대통령실이라고 그래서 항상 져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안아만 줘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팩트에 근거한 비난은 안고 가겠지만 또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들어야 되겠지만 이번 차랑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고 국가를 갖다가 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러한 최고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는 시간이 다 돼서요. 다 됐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안에서 끝내라고 난립니다. 다음번에 시간 꼭 주십시오. 저희가 약식 회견도 사실 오늘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나 봐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오늘 드렸는데. 오늘 재판에서 여러 말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회가 있을 거라 그냥 시원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한번 저희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그래 다들 그래서 서초동에서 왔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재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최종 목적지가 이재명 대표라고 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유, 선생님 이거 운행해야 돼요. 이거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가 된 건가요? 오늘 뭐 도지사 선거나 2018년 선거나 대북 사업 이런 거는 처음 나온 얘긴데 이재명 대표 측으로 간 거 4억 원이라고 특정하신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조례 변경이나 민간 합동 개발 이런 부분 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던 사안인가요? 보고가 된 건가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이분 대답 안 하시는데 질문해서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왜 목숨 걸고 달려와가지고요. 아니 근데 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구 보건소장인 A씨를 불러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인파가 많아 접근이 어렵다며 되돌아갔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날 피의자 신분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다시 불렀습니다. 특수본은 다만 박 구청장이 조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어젯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장시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전 서장과 최 소방서장은 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오늘 설명 답변에서 또 기동대 요청 없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사실대로 지금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어떻게 진술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런 이유는 그쪽 그 후면부 상황에 구조 구급 거기 활동에 몰두하니라고 제가 못 걸었어요. 그거를 본부장이 대신 걸어줬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에서 고정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골목길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든 인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랑 감찰주임이 그 해밀턴 호텔을 지나서 골목길 근처에 왔을 때 여기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 해가지고 인파를 헤치고 나가서 보니까 골목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태원 안전센터 차고문 바깥에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회견에서 이번 참사 전후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민변 12구 참사 대응 TF 집행위원을 맡은 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유족들 목소리가 기자회견으로 전해진 게 오늘 처음이죠. 한 달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영상으로는 못 봤고요. 이 지금 서면으로만 좀 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고통일 텐데 이렇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저도 기자회견에 지금 참석하고 부랴부랴 이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유족분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오열을 하셨습니다. 지금 참사 이후에 거의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정말 그 현장에 지금 수십 분의 유가족분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오열하고 슬퍼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자회견은 저희 민변에서 먼저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유가족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모이셨고, 그 민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이셨고, 그 모인 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이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입장이셨나요? 오늘도 잠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장례비와 위로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물론 이제 향후에는 국가배상 소송 등을 기획을 하겠지만 네. 이런 그 구체적인 금전으로 위로하는 것 이전에 과연 이 참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가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장례비 위로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제 공무원들께서 우리 유가족분들을 응대를 하실 때 그냥 적절하게 어떤 그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런 것 없이 빨리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한다거나 이런 또 사례도 저희가 듣는 바가 있어서 상당히 참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TF 공동간사가 밝힌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158분이나 돌아가신 참사인데 정부가 그 참사 이후에 좀 유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오늘 유가족분들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게 된 계기라고 또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와 같은 희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 정보라도, 기초 정보라도 제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목도를 했듯이 전혀 그런 어떤 자료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심지어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두 분 저희를 통해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 어떤 뭐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십 분의 가족분들께서 좀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민변이 유족들을 만나고 돕기로 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아시다시피 저희 민변은 이제 사회적인 이런 그 대형 참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어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공익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그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것이 정말 어떤 예방이나 안전관리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 사건의 어떤 공익성에 주목을 했고요. 그 공익성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다 하겠다 하는 변호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유족들 대부분 어머니거나 아버지겠지요. 다 대부분 청년들이었으니까요. 많이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유족들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예, 오늘 사실 오늘 배웠을 때도 저도 그 기자회견에서 그 자녀들에게 먼저 생을 달리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시고 또 우리 정부와 국가를 향해서 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오열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정말 많은 눈물을 좀 쏟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유족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그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내 자녀가 죽어야 했는지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 그리고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게, 엄격하게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정부나 또 우리 이제 그 관련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요구에 응하신다면 저는 유가족들 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에 좀 그런 아픔을 덜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유족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뭐 뜻을 함께하기로 한 유족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도 다른 유족들도 추가로도 만날 계획이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저희 한 희생자 기준으로 34분 정도의 가족이 모이셨고요. 지금 계속 어제도 그제도 계속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유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기자분들 통해서 예. 소개도 받으시고 이렇게 모이고 계시고요. 향후에 더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계속 그 유가족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모이시는 분들께 법적인 상담 등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제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 저희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물론 저희가 하는 법률적인 조력이 국가배상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그 업무상 어떤 위반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제대로 드러난다면 국가배상 소송은 시효가 지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모인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소송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 소송으로 가기는 하겠으나 그 전에 실제 그 참사의 과정에서 참사의 어떤 뭐 예방 그리고 진행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과연 공무원들과 우리 국가 또는 정부, 지자체 책임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이것부터 일단은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민변도 여러 뭐 언론이든 또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샅샅이 한번 확인해 가 볼 생각입니다. 기타 그 외에 저희 또 유가족 분들께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관련 단체들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상 규명을 가장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 수사가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 저는 또 명백하게 다 드러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 어떤 정보가 정말 그 팩트인지 사실인지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유가족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오히려 열심히 그 현장 수습을 하고자 했던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이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왔지만 정말 그 대통령이 답하라, 장관이 답하고 또 시장이 답하고 구청장이 답해라, 책임 있는 기관이 답을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가족분들의 요구신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요? 뭐 대통령의 답을 바라긴 했지만 그 사과와 아마 그 대통령께서 좀 진정 어린 그런 사과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그 요구 수준과 상황이 유가족 분들마다 또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그 유가족분들께서 발표한 그 요구안들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명백하게 다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분들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임 있는 기관이나 이 기관장에게 실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무상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수사 내지는 진상조사가 계속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더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변에서 그럼 경찰 수사하는 벽이로 좀 진상규명하는 어떤 절차들을 추진 중이십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을 얼마 전에 했고요. 이 증거보전 신청은 그 본안소송, 즉 이제 국가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긴급하게 그 증거를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단 한 9개 기관 정도를 상대로 하여 지금 빨리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예를 들면 뭐 CCTV라든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보정 신청을 했고 조만간 법원에서 정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정 신청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법원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성,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보전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유족들,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에서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진상규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소설이 찾아오면 첫눈을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첫눈 대신 전국 곳곳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려져 있지만 호남과 제주도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유입되고 있는 경북 영덕과 포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하고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 떨어진 낙엽으로 낙상 사고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호남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다소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충청,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퇴근길 사이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의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5에서 2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도 15도, 광주는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며 날은 더욱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